자, 이제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학적 연구는 논리적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사건의 연결이 어떤 지식 체계나 또는 객관성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체계적인 상태로,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많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직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가 아니고 우리의 그냥 아이디어, 생각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 뭐 문학 작품으로 만약에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 문학 작품이나 시나 연극, 뭐 드라마, 이런 영화, 이런 것들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비약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어느 한 단계를 뛰어넘는다든지,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마지막에 종영되기 전에 보면 몇 년, 5년 후, 10년 후 뭐 이렇게 갑자기 막 그 시대가 뛰어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문학 작품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은 극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좋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논리적인 거는 아닙니다. 예. 그 과정이 생략되어 버리면 안 돼요. 비약이 있어서는 그건 과학적 연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는 일반적인 연구인데, 그 개별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겁니다. 물론 개별적인 현상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그 과학적인 그 전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해, 전체적인 어떤 그 현상에 대한,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과학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는 간결하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변수들을 너무 많이 복잡하게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면 그 설명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 예를 들어서 저출산율이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변수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뭐 아이를 키울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사교육비가 너무 많다. 뭐 또는 뭐 여성들이 직업을 갖기 때문에, 직업을 갖는데 뭐 지장이 있다. 뭐 이런 몇 가지의 변수로 설명을 해야지, 뭐 많은, 물론 사정은 굉장히 많겠죠.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과학적인 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는 수정 가능한 연구가 돼야 돼요. 예. 모든 그 이론에 결정론적인 절대성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해결책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이론이나 모든 뭐 생각이나 신념이나 연구 결과가 항상 변할 수 있어야 돼요. 수정이 가능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비판이 따라야 되고, 또 수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패러다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서로 동의하는 그러한 신념 또는 뭐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패러다임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연구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과학적 연구는 현실 세계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특정한 사실, 즉 구체적인 사실, 결론으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일반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귀납적 방법이 있습니다. 인덕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을 가지고 특수한 사실, 구체적인 현상 또는 구체적인 결론에 적용하는 그 연구 방법이 연역적 방법입니다. 이 디덕션이라고 합니다. 디덕션. 이 두 가지 연구 방법은 서로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요. 그러면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쉬운가? 연구 방법 중에서 어느 게 더 쉬운가를 말씀을 드리면 이 귀납적 방법은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의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이 이거를 증명을 하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그 과학자나 전문가들은 귀납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이론이나 원리 이런 것들을 법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역적 방법이 더 훨씬 쉽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원리나 이론, 법칙들을 가지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현실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회과학 쪽에서 연구하는 연구 방법들이 다 연역적 방법이 많습니다. 거의 연역적 방법이에요. 연역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연역적 방법이 뭔가? 이거는 어떤 기존의 이론이나 원리를 가지고 새로운 가설을 노출하고 이것을 검증을 함으로써 실증적으로 검증을 해서 가설이 현상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검증하는 거죠. 이 방법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조사하는 것으로서 학자적 입장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구 방법이 바로 연역적 방법인데 이 연역적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입니다. 원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로기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뭡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All men are mortal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이죠. 죽는다입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몇 년을 사느냐, 그러니까 몇십 년 사느냐, 아니면 100년 이상을 사느냐, 뭐 저 짧게 사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이 모탈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는 소크라테스 is a man.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사람이죠. 사람이죠.
뭐 동물이나 짐승은 아니잖아요. 예,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서 제3단계는 therefore Socrates is mortal. 그런 거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일반적인 원칙과 이론이에요. 여기서부터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죠. 설명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연역적 방법입니다. 이게 쉬운 방법이에요. 자, 반대로 귀납적 방법은 반대입니다. 반대. 어떤 관찰된 자료를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일반 이론이나 원칙, 원리,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으로 설명을 하자면 반대로 해야 되겠죠. 거꾸로. 소크라테스 is mortal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죽은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2단계는 뭡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is a man.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거를 그 다음에 실제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All men are mortal.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원리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원리 법칙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이 인정받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그것들을 연구해서 맞다라고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후에 죽은 다음에 한참 후에 그 원리나 이론이 인정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도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 그 귀납법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거를 일반화하고 경험적 일반화하고 그것들을 새로운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왼쪽에 이 방법이 귀납적 방법이에요. 예. 관찰과 경험적 일반화를 통해서 이론이 만들어지는 게 귀납법이고요. 반대로 연역법은 이론, 일반 원칙, 법칙에 의해서 이걸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관찰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그 현상의 세계에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연역법이 되겠습니다. 반대의 개념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학은 어떻게 해서 발전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칼 포퍼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과학의 발전 과정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또 서로 굉장히 그 당대에 아주 그
쌍벽을 이루었던 그런 논리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토마스 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을 주장을 했고, 이 패러다임이 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은 변칙적 또는 무작위적인 발견이나 검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서 과학이 크게 발전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패러다임이 뭡니까? 패러다임은 shared beliefs at the same times of scholars입니다. 동시대의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shared 신념이에요. beliefs 신념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에 중세 이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뭐 이제 히랍이나 뭐 이런 데서는 천동설이 그 시대의 하나의 중심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평평한데 태양이나 우주가 지구를 주위를 돈다라고, 하늘이 돈다라는 거죠. 천동이죠. 천동설이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믿는 하나의 신념이었어요.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그 시대의 패러다임. 기존의 패러다임. 이게 이제 노멀 사이언스라고 하는 정상과학입니다. 그 시대에. 근데 이 천동설은 고대의 이집트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 왕조 왕들이 있었는데, 그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 왕이 주장했던 학설인데, 그게 그 시대에 다 통용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연구의 기본이 이 천동설에 의해서 그 기반을 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연구가 됩니다. 이때 그 천동설이 노멀 사이언스, 정상과학이에요. 그 시대에는 정상과학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12세기, 13세기 중세에 들어오면서 점차 바뀌기 시작하는데, 많은 과학자들 또는 뭐 천체 물리학자들 또는 탐험가들에 의해서, 야, 정말 지구가 평평하고 지구에 끝이 있을까? 또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데 태양계가 지구 주위를 움직일까? 이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고, 또 그러니까 뭐 별자리를 관찰한다든지, 또는 탐험가들은 이제 큰 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통해서 이제 지구를 탐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그 코페르니쿠스, 뭐 콜럼버스, 뭐 이런 사람들은 큰 범선을 이제 가지고 전 지구를 이제 탐험을 합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과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보면 지구의 끝에 가면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져 버릴까? 이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탐험을 하죠. 그래서 콜럼부스가 이제 보니까 아무리 배를 타고 가도 지구의 끝이 없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이래 보니까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고 둥글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뭐 그래서 유명한 그 콜럼부스의 달걀이라는 그런 유명한 실화도 있죠. 이 콜럼부스가 뭐 탐험을 해서 저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대하게 환영 만찬이 열렸는데, 이제 스페인 국왕의 그 지원을 받아서 갔다 왔기 때문에, 자,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콜럼부스의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 주장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그 천동설과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새로운 그런 그 사실, 탐험한 사실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럼부스가 사람들한테 이제 결안을, 그러니까 달걀을 가져오게 해서, 자, 여러분, 이 달걀을 이 평평한 이 탁자 위에서 똑바로 한번 세워 보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 달걀을 그러니까 옆으로 놓이는 게 아니고 똑바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막, 예, 막 이렇게 시도를 해 봅니다. 근데 그게 똑바로 설 리가 있습니까? 둥근데 계란이. 그래서 아무도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콜럼부스가 자기가 세워보겠다고 하면서 한쪽 밑에를 톡톡 두드려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세웁니다. 자, 사람들이 과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어떤 새로운 그 사고의 전환, 생각의 발상의 전환, 이런 게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 갈릴레이 같은 사람은 지구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전체를 관찰을 해보니까 지구가 둥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동설이라고 하죠. 지동설.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중세는 이제 그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 어떤 종교의 시대였죠. 그래서 종교 재판의 회부가 됩니다. 왜 너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혼란시키고 그렇게 막 하느냐. 종교 재판에 회부돼서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만약에 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을 못합니다. 결국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일단. 그리고 목숨을 부지를 하고 그 법정을 문을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일화가 유명하죠. 자, 이렇게 그 시대의 모든 학자들이 이 같은 생각을,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정상과학, 노멀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이걸 기존의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천동설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어떤 변화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크라이시스, 위기를 맞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장이 되죠. 지동설이 이 주장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의 패러다임이 서로 컨프릭트, 뭡니까? 이게 서로 충돌을 하고 갈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동설을 믿게 된, 지동설을 이제 수용을 하게, acceptance, 수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지동설이 노멀 사이언스가 되는 거, 정상과학이 되는 겁니다. 정상과학이 되고, 이 지동설도 언젠가는 또 위기를 맞게 될 거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많은 세월, 많은 시간, 이런 것들을 또 연구를 함으로써 새롭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태양계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에는 엄청난 많은 그런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의 우주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쿤이 주장한 건 뭐냐면, 정상과학으로는 과학이 발전이 크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혁명적인 사건, 혁명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이걸 레볼루셔널 사이, 혁명과학이라고 합니다. 혁명과학을 통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이걸 통해서 과학이 크게 발전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토마스 쿤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마스 쿤과 당대에 대적을 했던 칼 포퍼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칼 포퍼는 과학의 발전은 기존 지식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비평 또는 반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비판하는 데서부터 과학은 발전하게 된다. 끝없는 비판과 개혁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의 발전 과정은 뭐냐면, 기존의 문제,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걸 비판하고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이론적인 가설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적인 가설이 검증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서 새로운 이론이 제시가 되는 것이, 이게 과학의 발전이다 라고 포퍼는 주장을 합니다. 자, 물론 어떤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어떤 지배적인 그 패러다임이 변화를 통해서 과학이 발전한다라는 견해는 둘 다 똑같습니다. 차이는 뭐냐? 차이는 뭐냐면, 칼 포퍼는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데서부터 과학이 발전한다고 봤어요. 자, 그런데 토마스 쿤의 주장은 뭐냐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정상과학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서 이게 변화되면서 혁명적으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변화가 되면서 과학이 발전한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포퍼는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를 부정을 하면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이론으로 변화되는 것을 과학의 발전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둘 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이론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을 과학의 발전이라고 보는 것,
그 견해는 유사한데 출발점에 있어서 토마스 쿤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인정을 하는 거고, 칼 포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그 과학의 발전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두 사람의 견해의 차이, 당대 유명한 그 두 사람들의 어떤 그 논리적인 대결, 이게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